새벽 5시 늘 그랬듯 반찬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고 골목 끝 재개발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굴착기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유난히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 동네를 지켜온 나였지만 그때만 해도 오늘이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끄집어낼 운명의 날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뭔지 아세요? 공사 인부 하나가 흙투성이 검은 가방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방 속에서 특이한 냄새가 났는데 오래된 종이와 축축한 흙이 뒤섞인 그 냄새는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공사하다가 나왔는데 누군가 일부러 묻어놓은 것 같아요. 가방을 열어보니 낡고 누렇게 변한 작은 일기장이 비닐 포장지에 쌓여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 때문인지 글씨가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었는데 표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영희의 일기. 영희. 30년 전 그 불쌍한 아이. 손끝이 저릿저릿 떨리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3월 15일.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행복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나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4년 7월 17일 영희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던 그날 말입니다. 신혼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당시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영희는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4월 3일. 시어머니가 또 내 보험금 이야기를 하셨다. 3억이라고.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냥 웃기만 한다. 이상해. 보험금? 3억?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뭔가 무서운 진실이 이 일기장 안에 숨어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5월 20일. 오늘 시어머니가 무서운 말을 하셨다.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안이 편해질 텐데라고. 농담이겠지? 하지만 눈빛이 정말 무서웠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뭐란 말이야? 일기장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가 정말 자살한 게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 그 순진한 아이를 6월 15일. 남편이 이상하다.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가가면 갑자기 입을 다문다. 그리고 나를 보는 눈빛이 마치 나를 적처럼 보는 것 같다. 안 돼. 이럴 수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파래요. 공사인부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영희의 절망적인 마지막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7월 16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다. 시어머니가 내일 옥상에 올라가자고 하셨다. 왜 하필 옥상일까? 무서워. 혹시 이 일기를 누군가 발견한다면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세요. 나는 살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거기서 글씨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영희가 죽기 하루 전에 쓴 마지막 일기.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정말로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야. 이건 살인이었어.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이 할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마. 30년이 늦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야. 바람이 일기장 페이지를 스치며 지나갔고 마치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 집에 돌아와 대문을 꽁꽁 잠근 후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영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가는데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월 28일. 시어머니가 내 화장품을 모두 버리셨다. 죽은 귀신 같다고 하시면서 거울 보는 것도 금지하셨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화장품을 버렸다고? 거울을 보지 못하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며느리의 화장품까지 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4월 10일. 오늘 시어머니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 첫째 며느리도 내 나이에 죽었다고. 첫째 며느리?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 없다고 화를 낸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첫째 며느리?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나는 30년 전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박정남 씨한테 며느리가 영희 전에 또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4월 25일.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 여자 반지와 목걸이들이 들어있었는데 내 것은 아니었다. 누구 것일까? 물어보니 죽은 사람 것이라고 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신구들을 왜 보관하고 있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박정남 씨가 5월 3일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몰래 보험회사 사람과 만났다. 우연히 들었는데 사고사로 처리되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을 했다. 무슨 뜻일까?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되면 더 많이 나온다고? 이건 보험금을 노린 거였어. 5월 15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절해지셨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하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어지럽다. 혹시 음식에 뭔가를 탔다는 건가? 일기장을 읽으며 나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6월 1일. 오늘 남편이 무서운 말을 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왜 이런 말을 할까?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없어지는 게 낫다고? 이 무슨. 6월 20일. 시어머니가 옥상 문 열쇠를 자꾸 만지작거리신다. 그리고 나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자고 하신다. 경치가 좋다면서. 하지만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 옥상. 옥상이라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죽은 곳이 바로 옥상이었으니까요. 7월 5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친정에 전화했더니 시집간 여자가 친정 생각하면 안 된다며 전화를 끊으셨다. 혼자다. 나는 정말 혼자다. 친정에서마저 외면당했다니. 마지막 몇 페이지로 갈수록 영희의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7월 10일.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졌다. 미안했다며 선물까지 줬다. 하지만 왜인지 더 무섭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갑자기 다정해졌다고? 이상해. 7월 14일. 시어머니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중얼거리셨다. 뭐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까? 그리고 자꾸 내 목을 만져보신다. 소름 끼친다. 목을 만져본다고? 이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건가? 7월 16일. 내일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옥상에 데리고 간다고 한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좋은 일? 왜 하필 옥상에서? 무서워. 정말 무서워. 혹시 이 일기를 누군가 발견한다면 제발.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세요. 누군가 나를. 거기서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 자국 같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일기장을 덮고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로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죠. 이건 자살이 아니야. 이건 계획된 살인이었어.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박정남 시집이 보였어요. 3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그 여자가 말이에요. 영희야, 걱정 마. 이 할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30년이 늦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0년 전 일을 누가 믿어줄까요? 일단 증거부터 찾아보자. 영희가 일기에서 말한 그 증거들 말이야. 다음 날 새벽 나는 영희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30년 전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영희가 살았던 그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앞에 서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그대로였고 영희가 떨어진 그 옥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혹시 1994년에 여기 살던 김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때 그 사건. 젊은 새댁이 옥상에서 떨어진 거 말씀이시죠? 기억나죠?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상황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상했어요. 그날 밤 10시쯤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시간 후에는 남편 혼자 내려왔어요. 남편 혼자 내려왔다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 경찰이 와서 난리가 났죠. 그 여자가 옥상에서 경비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일기에서 말한 게 맞았어.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올라갔는데 한 명만 내려왔다니. 혹시 그때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없나요? 비명이나 소란스러운 소리 같은 거요. 그게 있었어요. 밤 11시쯤 옥상에서 여자 목소리로 싫어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조용해졌죠. 싫어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다는 증거였어요. 경비실을 나와 나는 영희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영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전화를 끊었다고 했는데 혹시 뭔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영희 친정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혹시 김영희 어머님이신가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영희가 왜요? 저는 영희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순자라고 합니다. 영희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영희 어머니는 한참 망설이더니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갑자기 나는 영희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영희 어머니는 일기장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게 우리 영희 일기장이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공사장에서 나왔어요. 영희가 일부러 숨겨둔 것 같아요. 영희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영희가 자살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역시 어머니도 의심하고 있었구나. 어머님, 혹시 영희가 마지막에 뭔가 남긴 게 있나요? 편지나 물건 같은 거요. 영희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영희가 죽기 며칠 전에 이걸 가져왔어요. 엄마가 잘 보관해 달라면서 상자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결혼 반지와 목걸이도. 이게 바로 영희가 말한 증거구나. 이 테이프 들어보셨어요? 무서워서 못 들었어요. 혹시 유언 같은 게 담겨 있을까봐. 나는 영희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 정말 무서워.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해. 보험금 때문에. 엄마, 내가 죽으면 절대 자살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죽인 거야. 테이프에서 영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박정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내일 옥상에서 끝낼 거야. 깔끔하게. 영희 어머니와 나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야. 어머님, 왜 이걸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영희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신고했어요.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헛소리라며 무시했어요.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당시 담당 형사?
혹시 그 형사 이름 기억하세요? 이 뭐였지? 이강수였나? 지금은 정년퇴직했을 거예요. 이강수? 그 사람이 30년 전 진실을 덮었구나. 나는 영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영희의 억울함을 풀어봐요. 영희 어머니의 눈에서 30년간 참아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 영희의 원한을 풀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반드시 풀고 말 거야. 테이프를 다시 듣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영희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 진실을 발견해 주세요. 제발, 저는 살고 싶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누가 이걸 믿어줄까요? 영희야, 걱정 마. 이 할머니가 끝까지 싸워볼게. 30년 전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야. 영희 어머니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수사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자살로 종결된 사건이고. 하지만 이 테이프를 들어보세요. 분명한 살인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인하죠? 30년 전 테이프라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역시 쉽지 않구나. 파출소를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이강수 전 형사였습니다. 정년퇴직했지만 여전히 듬직해 보이는 70대 남자였어요. 혹시 30년 전 김영희 사건에 대해 묻고 다니시는 분이 순자 씨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강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자 씨, 이미 끝난 일입니다. 괜히 예실 들춰내지 마세요. 좋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요. 영희가 직접 녹음한. 아니요. 이강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30년 전 일은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순자 씨, 뭐하고 계세요? 돌아보니 박정남이었습니다. 30년 전 영희의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이런. 아, 정남 씨. 박정남은 저와 이강수를 번갈아 보더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분이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강수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냥 옛날 이야기를. 혹시 30년 전 우리 며느리 이야기인가요? 박정남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자 씨가 요즘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다더군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정남 씨, 저는 그냥. 순자 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헛것이 보이시나 봐요. 박정남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치매 오시는 분들이 자꾸 옛날 일을 헷갈리신다니까요. 치매라고?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무슨 일이에요? 아, 우리 순자 씨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세요. 박정남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죽은 우리 며느리가 자살이 아니라 누가 죽였다나요? 얼마나 황당해요. 어머, 순자 씨가 그런 말을?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해줘야죠. 이 악질 같은 년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요즘 머리가 좀 아프시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이건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남의 계략에 말려든 거였어요. 순자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자꾸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이강수도 박정남 편에 서서 저를 말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 한편이 되어서. 그때 박정남이 제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순자 씨, 괜히 없는 일 만들지 마세요. 30년 전 일은 이미 끝났어요. 계속 이러시면 순자 씨한테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어. 정남 씨, 저는 그리고 요즘 홀로 사시니까 조심하세요. 나이 든 분들이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박정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순자 씨 많이 도와주세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셔서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완전히 당했구나. 동네 사람들은 박정남의 말을 믿고 저를 측은하게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존경받던 박정남과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저 중에서 누구를 믿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증거는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요.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인쇄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협박장이군.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겠어? 나는 영희의 일기장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영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밤잠을 설치며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혹시 김영의 사건을 조사하고 계신 순자 씨인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옥분이라고 합니다. 영희, 친정어머니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만난 분과 다른 사람인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영희 어머니는 70대였는데 이분은 더 연세가 많아 보였어요. 죄송한데 며칠 전에 다른 분을 만났는데요. 이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영희 고모예요. 제가 5년 전에 심한 병을 앓아서 요양원에 있었거든요. 최근에야 나왔는데 고모가 순자 씨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구나.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이옥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모한테서 들었어요. 영희 일기장을 찾으셨다고. 30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우리 영희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저한테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영희가 죽기 전날 밤에 가져온 거예요. 더 중요한 증거.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낡은 열쇠, 그리고 영희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테이프는 고모가 가진 것과 다른 거예요. 영희가 마지막 밤에 몰래 녹음한 거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하자 영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일 정말 죽을 것 같아. 시어머니와 남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 방금 몰래 들었는데. 그 뒤로 박정남과 김철민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옥상으로 데려가. 혼자서는 무리니까 우리 둘이 함께.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니? 나중에 문제되면. 괜찮아. 자살로 꾸미면 아무도 의심 안 해. 보험금도 3억이나 나와. 수면제를 얼마나 먹여야 하죠? 의식은 이때 저항 못할 정도로만. 그래야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어. 세상에. 이게 다 녹음되어 있었구나.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혹시 영희가 뭔가 남겨놓은 건 없겠지? 일기 같은 건 다 태워버렸어요. 편지도 확인했고
그럼 됐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3억이면 당분간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런데 테이프에서 갑자기 영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영애? 내가 왜 거기서? 시어머니,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를 죽인다고. 영희야, 오해야. 우리가 그럴 리가.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보험금, 옥상, 수면제. 딱. 그 뒤로 격투하는 소리와 영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계획이 틀어졌어. 어떻게 하지? 어머니, 그냥 지금 당장. 안 돼요.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이미 늦었어. 내가 다 들었잖아. 오, 이런. 이게 바로 그날 밤 상황이었구나. 테이프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영희가 녹음기를 숨기지 못하고 발각된 모양이었어요. 이옥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가 그날 밤 급하게 이걸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꼭 간수해줘. 내가 죽으면 이게 증거야라고 하면서. 그래서 영희가 죽기 전날 친정에 왔던 거구나. 그런데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강수 형사가 조작된 것 같다며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죠. 역시 이강수가 사건을 덮었구나. 편지도 펼쳐봤습니다. 영희의 다급한 필체로 쓰여진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엄마,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죽으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죽인 거예요. 이 열쇠는 시어머니 방 서랍 열쇠예요. 거기에 다른 며느리들의 물건이 숨겨져 있어요. 시어머니가 이전에도 며느리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있을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 할머니, 이 열쇠가 뭔지 아세요? 영희가 시어머니 몰래 복사해 온 거라고 했어요. 뭔가 중요한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그럼 박정남 집에 가서 이 열쇠로. 하지만 어떻게 박정남 집에 들어가죠? 게다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증거들이 남아있을까요? 할머니, 박정남 씨가 아직도 같은 집에 살고 있나요? 네, 그 집 그대로 살고 있어요. 영희 남편은 1년 후에 재혼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갔지만. 좋아. 그럼 기회는 있어. 나는 이옥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영희의 원한을 풀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3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진실이 세상에 나올 때가 됐어요.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았어요. 또 감시하고 있나?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영희야, 이제 정말 끝이 보여. 할머니가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다음 날 새벽 나는 박정남의 집을 살펴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영희가 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언제 기회가 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정남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박정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자 씨. 이른 아침에 어디 가세요? 들켰구나. 아, 그냥 산책. 박정남이 빨래를 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리 날카로웠어요. 요즘 계속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시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순자 씨, 제가 어제 들었는데 또 누군가와 만나서 30년 전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누가 일러 바쳤을까? 그게, 아니. 박정남이 갑자기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정말 조심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그 말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감시당하고 있구나. 집에 도착하니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간 건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이 뒤져져 있고 소파 쿠션도 뒤집어져 있었어요. 뭔가를 찾았구나. 일기장과 테이프를 찾으려고. 다행히 중요한 증거들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놨었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순자 씨. 그만하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변조된 것 같았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죠? 알면서 더 파헤치면 순자 씨도 위험해질 거예요. 협박 전화까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나를 막으려는구나. 저녁 무렵 동네 부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순자 씨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요. 30년 전 일을 자꾸 들춰내시니까 동네 사람들까지 동원했구나. 그게 무슨, 박정남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동네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그런 분을 괜히 의심하시면 안 되죠. 30년간 선량한 척 연기했구나. 하지만 증거가. 순자 씨, 나이 들면 기억도 헷갈리고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부녀회장뿐만 아니라 동네 반장, 통장까지 줄줄이 찾아와서 저를 말렸습니다. 모두 박정남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작전이구나. 밤이 되자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주변에서 계속 인기척이 들렸어요. 창문 밖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위협 수위를 높이는군. 다음 날 아침 집 대문에 붉은 페인트로 조심하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순자 씨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요즘 이상한 소리 하시더니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박정남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것이었어요. 이옥분 할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누군가 우리 집에도 찾아왔어요. 영희 증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이제 영희 어머니까지 위협하고 있구나. 협박당하셨어요? 네. 밤에 전화가 와서 더 이상 순자랑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만나면 우리 집에도 불이 날 거라고. 정말 악질들이구나. 그때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이강수 전 형사가 경찰관 2명과 함께 서 있었어요. 순자 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요? 순자 씨가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다고.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신감정이라고? 저는 정상이에요. 증거도 있고. 할머니, 진정하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이강수의 눈빛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다시 진실을 묻으려는 거였어요. 이대로 끌려가면 끝이야. 정신병원에 갇히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이옥분 할머니에게 급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증거들 잘 숨겨두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순자 씨,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말아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영희야, 할머니가 이렇게 포기할 줄 알았니? 절대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울 거야. 경찰차에 타면서도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싸움이 될 거라고. 정신병원에서 3일을 보낸 후 의사는 저를 정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집은 또다시 엉망으로 뒤져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 나는 이옥분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이제 모든 걸 끝내야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진실을 공개할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다음 날 일요일 나는 동네 경로당에
큰 방송을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 여러분, 순자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꼭 와주세요. 박정남도 왔고 이강수도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순자 씨가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경로당이 가득 찼을 때 나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영희의 일기장과 테이프,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30년 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또 시작이네요. 여러분, 순자 씨는 요즘 정신이. 정남 씨, 조용히 하세요.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하세요. 나는 영희의 일기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죽은 김영희의 일기장입니다. 며칠 전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견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자살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죽인 거였어요. 순자 씨, 박정남이 소리쳤습니다. 또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경로당에 박정남과 김철민의 대화가 울려 퍼졌어요. 내일 밤 11시에 옥상으로 데려가. 혼자서는 무리니까 우리 둘이 함께. 보험금도 3억이나 나와. 수면제를 얼마나 먹여야 하죠?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정남은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30년 전 테이프를 누가 믿어요. 하지만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희가 발각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비명소리까지. 안 돼요. 살려주세요.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강수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건 증거 능력이 없어요. 30년 전 일을. 이강수 씨.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영희 어머니가 이 테이프를 가지고 신고했을 때 왜 무시했습니까? 그때는 당신도 공범이었던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사건을 덮은 거 아닙니까? 이강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옥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우리 영희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정남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남 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준 열쇠가 있어요. 당신 집 서랍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다른 며느리들의 유품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박정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다른 며느리들도 있었구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30년 동안 우리가 살인자와 함께 살았다는 거야? 순자 씨 말이 맞았네. 그때 박정남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영희가 3억이나 되는 보험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드디어 자백하는구나. 첫 번째 며느리도, 두 번째 며느리도 모두 제가 보험금 때문에. 경로당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몇 명이나 죽인 거예요? 영희 포함해서 3명이에요. 모두 보험금 때문에. 이강수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돈을 받고 사건을 덮었어요. 죄송합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구나. 나는 영희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됐지? 내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어. 동네 사람들이 박정남과 이강수를 에워쌌습니다. 누군가 이미 112에 신고를 했고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 씨,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하지만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영희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영희야, 이제 평안히 쉬어도 돼.
할머니가 약속을 지켰어. 박정남과 이강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30년간 억울하게 죽어있던 3명의 며느리들이 드디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박정남과 이강수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고 30년 만에 밝혀진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알려졌어요. 검찰 수사 결과 박정남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3명의 며느리를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영희의 제사를 다시 지내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자살이 아닌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진짜 제사였어요. 묘지에는 이옥분 할머니와 영희의 친척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영희의 묘비에는 새로운 비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김영희.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편히 쉬세요. 제사상에 영희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차려놓고 나는 영희의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영희야, 할머니가 약속을 지켰어. 내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단다. 이옥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30년 동안 너무 미안했다. 그때 더 강하게 싸웠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제사를 마치고 영희의 무덤 앞에 일기장을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영희도 진실과 함께 평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박정남이 추가로 자백했습니다. 1985년에도 다른 집 며느리를 죽였다고 해요. 총 4명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4명이나. 이 여자가 정말 악마였구나. 그리고 이강수도 완전히 자백했어요. 30년간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한 대가로 매번 1천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순자 씨 덕분에 4명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의 그 떨림, 증거를 찾아다니며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했을 때의 절망감까지. 힘들었지만 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문득 창밖을 보니 박정남의 집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텅 빈 채로 매물로 나와 있어요. 30년간 그 집에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죄책감 없이 살아왔던 그 여자를 생각하니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어.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고 정신병자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요. 순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봐서 죄송했어요. 용기가 없었으면 영원히 묻혔을 사건이에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억울하게 죽은 영희와 다른 며느리들을 위해 한 일이었어요. 결국 늦었지만 정의가 이겼구나. 저녁 무렵 이옥분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영희도 편안할 거예요. 근데 순자 씨는 어떠세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뿌듯하면서도 씁쓸해. 할머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래도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드셨을 텐데 혼자가 아니었어. 영희가 함께 했으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희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일기장으로, 테이프로. 죽어서도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그 아이가 저를 이끌어준 거예요. 밤이 되어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영희를 생각했습니다. 신혼 6개월의 어린 새댁이었던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는 평안할 거야, 영희야. 내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의를 위해 싸운 것, 약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구나.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희야, 저 별이 너구나. 이제 평안히 빛나렴.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반찬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고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의를 실현해 본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도 영희처럼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 정의를 위해 싸운 할머니로.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영희와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빈 일기장을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그것을 확인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순자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30년간 억울했던 영희와 다른 피해자들이 드디어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목격하신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도 순자 할머니처럼 묵묵히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눠봐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순자 할머니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황혼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